네, 좋은 영화 감상히 잘 봤습니다. 저는 현직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또 주의 깊게 봤었는데, 일단은 방금 뭐 남성과 여성의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영화에 정말 여성 전문가나 여자 선생님이 어떤 한 번도 안 나오실까, 이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정말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찬스를 일반 민주시민의 역량으로 쭉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감독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뭐 선생님들이 하시는 학습이나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찬스를 역량으로 키울 수 있는 학교에서의 역할을 논쟁이나 토론 같은 방법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이 외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느끼셨던 점이나 아니면 교육계에서 함께 노력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 이동균 교수님 말씀처럼 뭐 확대되거나 확장되었으면 하는 시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냅두면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영화를 제가 처음에 계속 이제 현장을 다닐 때 학생들이 저렇게 토론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냥 그 학교 가서 그 고등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그냥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김에 이제 저는 이제 자료 화면들이 필요하니까 뭐 수업하시는 거 제가 조금 스케치해도 될까요?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내내 토론으로만 한다니까 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1시간 동안 찍으면서 저도 너무 재밌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이제 40 중반인데 제 또래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도 고등학생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50대, 60대 진짜 가장 강력한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등학교 시절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생들을 보겠구나. 이게 얼마나 소통이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라는 저 스스로도 좀 배운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 바라보는 왕따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상상력이 없어지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신문에서 계속 보지만 동시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엔 청원하는 애들 제가 인터뷰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제발 제 마음속으로 빈 건 얘네들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반대쪽에 있는 애들, 선생님 말을 잘 들었던 애들이 아마 엘리트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저는 좀 겁이 나고, 제발 조금 더 세상이 변해서 여기서 나와서 공부도 하면서 길거리에서 자기 주장도 했던 애들이 제발 얘네들이 리더가 됐으면, 저는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밝혀나가야 될지는 선생님 몫이고요, 교수님 몫이고요, 제 몫이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군대를 전역했는데, 사실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제 의문점이 하나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워낙 책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부대에서 책을 선정할 때 제가 참여위원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자체를 불온서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거 말고도 충분히 소설이나 이런 데서 되게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광주 민주항쟁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그것 대신에 왜 하필 그거를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인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자체를 막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부분에서는 의문이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첫째로 궁금한 점은 아이들이나 이렇게 처음에 역사를 접할 때 어느 정도 시기에 아이들이 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끔 그런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게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위인전이라는 것들도 보게 되면은 사실 상당히 그 역사가 편향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위인전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제 정도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금 사회가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되게 많이 몰고 가고 있긴 한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보수 쪽에서는 너는 종북이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뭐 여형, 남형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금 생각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조금 궁금합니다. 뭐 묶어서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나이대가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좀 뭐 국민학교 5학년, 6학년답게 중고생은 중고생답게 또 사실 뭐 고등학생쯤 되면 성인하고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뭐가 잘못됐냐면 아까 그 선생님 불량자 적은 택했다는 말씀에 저 100% 공감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서 분량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국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고등학교에서 가르쳐도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 가느라고 국사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거의 만점 받으셨을 텐데 그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아니면 제가 뭐 1시간 역사 강의 뭐 침튀기면서 해봤자 요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절반 잊어버리시고 요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나머지 반 잊어버리시고 문 나가면서 반 잊어버리시고 한 사흘 지난 다음에 한두 가지라도 기억하시면 많이 기억하시는 거죠. 역사를 제일 잘못 가르치는 게 정보의 습득이라고 그걸 역사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뭐 솔직히 저도 주입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게 제일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역사에서 아까 토론할 때 답 없는 문제를 토론시키는 게 중요하죠. 아니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뭐 명량해전에서 뭐 한산대첩에서 뭐 일본군 배를 미척을 격침시켰는지 그때 무슨 지휘법을 썼는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솔직히. 제가 역사 공부를 한 50년 됐는데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저도 책 보고서 이렇게 봐야 기억이 나는 문제인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지 마시고 야 이순신 장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2명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야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짱 하면서 걷어차야지. 야 백의종군은 또 뭐니? 백의종군 그거 심경이 어땠을까? 이런 걸 아이들이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걸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골라주실까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얇은 책. 정보 대신에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해볼 거리를 주는 책을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하나만 첨부하고 싶은 게요. 아까 이분법, 세상은 참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절대 세상은 둘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블랙에서 우리가 제가 흑백으로 영화를 찍어도 아주 까만색부터 하얀색까지 되게 그라데이션이 많거든요. 그게 원래 세상인데 하물며 거기에 칼감까지 붙이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나눔이 있는 게 정말 그게 세상인데 세상을 둘로만 봐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천안함 프로젝트를 올리기 직전까지 저한테는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혹시나 내가 이걸 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나야 신인 감독이니까 나한테 화살이 안 올 거고 뭐 이걸 제작한 정지영 감독한테 다 갈 텐데 그러면 뭐 미안하잖아요. 제가 실수해서 그러면.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딱 올렸는데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근데 그걸 딱 받는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였어? 겨우 이 정도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지금까지 죽이고 살리고 했던 거야? 야, 그러고 나서 저는 레드 컴플렉스가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예를 들면 이제 평단의 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글 속에서 이 사람은 기계적 양분론이 있구나. 그가 그냥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글을 보고 핵심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쪽 얘기가 양이 작네, 이쪽 얘기가 양이 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각에 마음 상태가 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편향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보다 더 밝은 사람이 있는 거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상태고 현재 모습인 것처럼 저는 그냥 좀 편향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지금 답에 빠뜨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질문을 어떻게 답할까가 아니라 너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길래 그따위 질문을 하냐죠. 요즘 이제 또 김승현 아들도 걸렸지만 네가 아버지 무엇이노? 옛날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제 또 여선생님 이제 학교 아이고 그 남자친구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질문도 많이들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 해야 안 해요. 아직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있긴 있지만 이제 그런 질문 안 하게 됐죠. 너희 아버지 옛날에 그때 뭘 했어요? 가정환경조사서라고 해서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아예 다 손주겠어요. 자격 있는 사람, 전화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잖아요. 빨갱이 뭐냐면 너 빨갱이지 하면 나 빨갱이 아니요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후진 것인가를 우리가 다수의 생각으로서 그리고 그런 질문하는 애들을 상종을 안 하는 거죠. 상종을 안 하고 퇴출해야 하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위축되게 되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나 빨갱이 아니를 증명해야 하는 그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약간의 구시대적인 거였지만 잘 돌파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연좌제 갖고 장인이 빨갱인데 이 국군 통수권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했을 때 보였던 태도가 저도 그걸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인이 연좌제인이 많이 다뤘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철렁했고 어떻게 답해야지 하는데 정말 감동적으로 답했죠. 우리 어떻게 대놓고 잘 살았는데 그 만화가 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물었죠. 내가 대통령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인재한테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고고하게 변명한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고 같이 살면 대통령들 자격 없고 이런 마음으로 버려야 대통령들 자격 생긴다면 나 지금 그만두고 내려가겠다. 국민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 국민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나 당장 그만둘 테니까 그렇게 해라 했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남 아줌마들까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뭐냐면은 친일파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운동가들이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친일파가 잡았거든요. 제국주의 빌면서 먹었던 자들이. 그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너 빨갱이지 하면서 기죽여서 실제로 죽여나가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그 습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는 그런 질문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후진 것인가를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퇴출시켜 나가야죠. 지금 빨갱이가 안 먹히니까 새로 나온 게 종북이고요. 종북이 안 먹히니까 요새 뭘 갖고 나왔냐면 동성애자 문제 있죠. 성소수자 문제. 그거 지금 수국골통들이 그 문제에 아주 집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밀어낼 때가 됐죠. 예,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예, 오늘 이 영화를 기획 총괄하시고 제작에 참여하신 정재훈 감독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이 영화를 기획하긴 했는데요. 혼자 기획한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영화 자막에서 봤지만 스토리 펀딩이라는 다음에서 하는
거기에 이 후원자들 모셔가서 후원금을 받아서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 후원자들 계시죠? 누구 후원하신 분 계세요? 계시네. 제가 처음에 기획할 때보다 영화는 훌륭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 영화였고, 이거는 그러니까 시기를 뛰어넘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고 유효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아까 이제 한웅구 교수님께서 누군가가 왜 한국의 우파는 다른 나라는 뭐 자기 나라 아끼고 애국하고 그러는데 한국의 우파는 그 반대 같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우파가 친일파들이 우파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이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뭐 자기 걸 지키는 게 보수잖아요. 진보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좀 고쳐나가자는 게 진보. 지금보다 좀 달라보자, 나아보자 라는 진보. 보수는 현재 이것을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0대 이상 노인네들이 이 보수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현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자기들의 권위나 자기들의 의지나 자기의 뜻을 지키고 싶은데 자꾸 젊은이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싫은 거죠. 그렇듯이 말하자면 이 한국의 구파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친일을 미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의 부모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죠. 아까 이 재벌 2세가 네 아버지 뭐하나 변호사한테 그렇게 물었잖아요. 저 얘기 들었듯이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핏줄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근데 진보자들은 네가 뭐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한국의 보수들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파냐 좌파냐라고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개념의 우파가 한국의 우파가 아니에요. 잘못된 우파도 필요하거든요.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공존해야죠. 좌파 우파 골고루. 아까 대통령 감독이 얘기했듯이 좌에서 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수백 가지 색깔을 공존해줘야 되는데 이 한국에는 그 잘못된 소위 꼴통 우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배해온 거죠. 근데 몇 번에 걸쳐서 깨질 뻔했는데 이번이 한웅구 교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그들은 돈과 숨겨놓은 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어느 틈을 타고 삐져나와서 또 국민들을 현혹할지도 몰라요.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다 지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시켜가지고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인데요.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 정재훈 감독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뭐 불이익 당할 거 모르고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며칠 전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저희한테 천안함 프로젝트 때 상영 중단됐던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제 조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 정권 바뀌고 그분들 감옥 갔어도 끝난 게 아니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기억을 하고 그걸 당한 분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나 맷집 좋아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계속 볼 수도 있다. 그런 기억을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 찬스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 블랙리스트가 없어진 2017년에 앞으로 두 분의 활동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마무리 인사를 겸해서 들어보면서 이 자리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환법 행자율성 편찬위원회 그게 뭐 18, 19, 20, 한 21, 22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그 사업을 할 거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딱 돌렸어야 하는데 못 돌린 거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그냥 반환법을 쳐보시면은 그 반환법 행자율성 편찬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민편찬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 친일파를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정리하는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 세력을 떨친 친일파들 대개 다 망라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이어받아서 현재를 이렇게 주물렀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300~400명 정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 작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저도 들었고요. 제가 인터뷰하러 간 날 선생님이 저한테 인터뷰 끝나면 이거 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쓰고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획하고 계속 이제 2년 다된 작품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보다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인사 겸 드리고 싶은 거는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영화 찍으면서 두 가지를 공부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찍었고 저한테 그래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죠. 어느 날 생각해보니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돈이야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많지만 최소한 민주주의만큼 우리가 제일 발전해 있었네. 왜 우리는 삼성전자 핸드폰 하나만 1등해도 난리 나는 나라고 축구 뭐 매디만 해도 난리 나는 나라인데 왜 아시아에서 이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는 왜 우리는 드러내놓고 한 번도 제대로 칭찬한 적이 없지? 저는 이 문제랑 다 연관된다고 자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뭐 북유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 아시아권 내에서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미국 민주주의 부러워했잖아요. 박근혜 탄핵되던 날 미국 SNS가 난리 났습니다. 와, 전에 한국 대통령 탄핵할 때 와 부럽다. 그리고 한국에 있으니까 we can do it. 우리가 늘 미국 민주주의 부러워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촛불과 광쟁이라는 게 이 대의제 민주주의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게 여태까지 뭐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정치 제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면은 국회에 비정규직 국회 출신 국회의원이 수십 명은 있어야죠. 노동자가 한 100명쯤은 국회의원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1인 1표제가 형식은 좋아 보이지만 내용은 이런 1표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모순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길바닥에 나와서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항의했던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라는 게 뭐냐? 민주주의의 한류라고 생각해요. 한류가 꼭 뭐 아이돌이나 뭐 방탄소년단만 한류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진짜 한류의 주역, 민주주의의 한류의 주역이고 이 실험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꼭 성공시켜놔야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관객 여러분들께 백승 감독님 직접 찾아가는 일정들 준비해서 페이스북에 계속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지난 10년간 그리고 2017년 한 해를 이제 가까운 분들과 정리하기에 참 좋은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단체 관람이나 공동체 상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밖에 비치는 전단지 하단에 저희 회사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근무 시간 중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